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숙, 올해 65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 자식 둘을 키워냈고,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남들이 보기엔 참 팔자 좋은 늙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멍들고 있었습니다. 이 넓고 아름다운 집은 어느새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불행은 그 비 오던 날, 그깟 하이힐 한 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오유진은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더니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해가 저물녘에야 돌아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아이고 저 빗속을 뚫고 웬 고생이람 하고 혀를 찼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며느리에게 잔소리일 뿐이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더군요. 그리고는 비에 젖어 축축한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번쩍이는 에나멜 소재에 송곳처럼 뾰족한 굽이 달린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두였어요. 하필이면 온 가족이 오가는 현관복도 한가운데에 말입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빗물에 젖은 구두가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신발은 신발장에 좀 넣지 그러니. 오가는 길에 걸려 넘어지겠다. 저는 마침 다용도실에서 젖은 수건들을 챙겨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 네. 이따가요. 그 이따가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빨랫감을 담은 바구니를 안고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심했을 텐데 빨래 바구니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려진 게 화근이었어요. 마지막 계단을 밟고 현관복도로 발을 내디딘 순간 발바닥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와 닿았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제 발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흰 수건들이 눈앞에서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제 몸뚱이가 대리석 바닥 위로 처박혔습니다. 왼쪽 다리에서부터 느껴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제 비명보다 소음이 더 거슬렸다는 듯 며느리가 방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는 저와 그 옆에 나뒹구는 자신의 하이힐을 번갈아 보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친 것은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아, 귀찮게 됐네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고, 며느라 너 구두에 다리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가증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어머나 세상에. 제 구두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제가 죄인이네요. 온 가족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구두를 벗어놓은 제가 못된 년이죠. 호호. 그 상황에 웃음이 나오다니요.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사과가 아닌 제 부주의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조롱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픈 것도 있고 며느리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퇴근하던 아들 민혁이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온 덕분에 저는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왼쪽 발목 골절, 전치 8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제 속을 반이반도 모르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왼쪽 다리에는 통깁스가, 양손에는 차가운 알루미늄 목발이 들려졌습니다. 제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에 새겨진 채로 말입니다. 사고 이후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2층 제 방과 1층 거실, 부엌만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고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은 며느리 오유진이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하루는 보통 정오가 다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오면 제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차려놓은 아침 겸 점심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소고기 뭇국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식이었죠.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헤비한 거 아니에요? 속 부대껴요. 전 그냥 배달시켜 먹을게요. 그리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뒤적였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리고 떡볶이, 피자,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이 집 안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테이블에 배달 음식을 펼쳐놓고 TV를 보며 혼자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플라스틱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방치되었죠. 그 지저분한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목발을 짚고 그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거나 밤늦게 돌아온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관절에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녹용에 홍삼까지 들어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보약이었어요. 엄마, 이거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빨리 나으셔야죠. 아들의 효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돈도 많이 썼겠네 하며 상자를 쓰다듬는데 옆에서 TV를 보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다 상술인 거 아시죠?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대요. 비싼 돈 주고 저런 거 사느니 그냥 병원 약이나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안 그래, 오빠. 말투는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내용은 제 아들의 정성을 무시하고 제 건강을 하찮게 여기는 독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 영양제 상자를 빼앗아 들고는 이런 건 잘 보이는데 둬야 하는데 라며 중얼거리더니 주방 한쪽 구석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선반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영양제 상자를 다시는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세상은 거실 소파 위 TV 안에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그녀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의 홀과도 같았죠.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예능 재방송, 저녁 1일극, 그리고 밤늦게 하는 최신 드라마까지. 하루 종일 TV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어도 며느리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연예인들의 삶에 울고 웃으며 현실의 저를 완벽한 투명 인간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무료한 일상에 소음이나 일으키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죠. 제 아들 민혁이는 좋은 아들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무엇보다 효심이 깊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바빴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아들은 매일 아침 별을 보고 출근해 달을 보고 퇴근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그 피곤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갈등을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엄마, 오늘 몸은 좀 어떠셨어요? 유진아, 우리 엄마 식사는 잘 챙겨드렸어? 아들이 짐짓 밝게 물으면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빠, 어머니 드시라고 갈비찜 해드렸는데 입맛이 없으신지 거의 안 드셨어.
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도 대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이 술술 나오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반박이라도 하려 하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랬어? 엄마,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드시지. 그래야 빨리 낫지라면서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녀가 유진이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쓰레기를 그냥 둬서 내가 치우려니 허리도 아프고 힘들구나.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그런 건 그냥 둬요. 제가 들어와서 치울게요. 유진이도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유진아, 다음부턴 바로바로 버리자. 응. 그건 훈육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죠.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아내의 작은 게으름 혹은 사소한 부주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은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유진이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서 그렇지 속마음까지 나쁜 애는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도 타지에 시집 와서 외로울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라니요. 제 다리를 부러뜨린 원인을 제공하고도 비아냥거리던 일, 제 정성을 무시하던 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 아픔과 서름은 그저 원래 그런 말투와 외로움이라는 단어 아래 덮여버렸습니다. 저는 지친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저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아들은 제 대답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방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제 손에 들린 이 차가운 목발만이 유일한 제 친구이자 제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며 웃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주택의 밤은 그렇게 위태로운 균열의 소리를 내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하룻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텅 빈 집의 무거운 정막을 견디기가 힘들어 저는 거실 소파에 잠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집안에는 제 한숨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알루미늄 목발이 이제부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요.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오가 다 되어 잠에서 깬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고 의뢰 그랬듯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목발을 짚고 부엌으로 향했죠. 쿵쿵 둔탁한 알루미늄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드라마에 몰입해 있던 며느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쯧하고 혀를 차기까지 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전과는 다른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신경질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며느리의 불만은 결국 말로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을 가로지를 때였습니다. 아, 어머니. 목발 소리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좀 살살 다니시면 안 돼요? 소리가 머리까지 울려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제 다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이제는 그 다리 때문에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리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나 보구나. 조심하마. 저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좋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제 사과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가 목발을 짚고 움직일 때마다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면 보란 듯이 헤드폰을 끼거나 TV 볼륨을 일부러 최대로 키웠어요. 제가 옆에 앉아도 투명인간 취급하며 소파에 발을 쭉 뻗고 눕는 등 저를 이 집의 이물질처럼 취급하는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소리를 줄여보고자 제 낡은 수면 양말을 목발 끝에 칭칭 감아보기까지 했으니까요. 모양새가 너무나 처량했지만 혹시라도 며느리의 잔소리가 줄어들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양말을 감은 제 목발을 본 며느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또 뭐예요? 꼴이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무슨 각설이 타령이라도 하시게요? 소리는 소리대로 둔탁하게 울려서 더 신경 쓰여요, 진짜.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로 양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은 피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집에서 목발을 짚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보란 듯이, 아니 어쩌면 일부러 더 힘을 주어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며느리의 신경질은 극에 달했고 우리의 소리 없는 전쟁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영되던 저녁이었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자 며느리는 대뜸 TV를 끄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도 다리 아프시니까 쉬셔야 하고 저도 좀 편하게 TV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드라마 보는 딱 2시간만이라도 그냥 방에 좀 들어가 계시면 안 될까요? 꼭 중요한 장면에 왔다 갔다 하셔서 흐름을 끊으시니까 저도 너무 힘드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며느리에게 드라마 시청을 위해 방에 갇혀 있어 달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제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서로 좋자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다리 아프신데 굳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방에서 편히 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이죠.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저는 그날 이후 보란 듯이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맞춰 거실을 더 자주 오갔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물을 마시고 베란다에 나가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저만의 소심하지만 단호한 반항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방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온갖 막장 전개를 거듭하던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나 봅니다. 거실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는 순간 쿵 하고 유난히 크고 둔탁한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였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서 벌떡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움직임이 그렇게 날쌘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찬 얼굴로 제게 달려든 며느리는 제가 막 다음 발을 내디디려던 오른쪽 목발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한쪽 지지대를 잃은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장식장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장식장을 붙잡고 몸을 기댔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가 소리칠 틈도 없이 며느리는 제 손에서 빼앗은 목발을 두 손으로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그대로 거실의 두꺼운 원목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목발을 내리쳤습니다. 퍼!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병원에서 지급해준 알루미늄 목발이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파이프, 바닥으로 나뒹구는 플라스틱 손잡이.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부러진 목발의 잔해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승리자처럼 선언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하겠네.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소파에 앉아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광기였죠. 저는 한 손으로는 장식장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멀쩡한 나머지 목발을 부들부들 떨며 쥐고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목발의 잔해와 드라마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 그리고 그 안에 고립된 저.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것이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다녀왔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다며 잠시 들른 아들 민혁이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산산조각 난 목발의 잔해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자신의 아내 오유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아들의 시선은 장식장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완벽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걸 보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분노를 억누르는 음성이었죠. 며느리는 그제야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회식은? 일찍 왔네.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건지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목발의 잔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알루미늄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낡고 투박한 목발은 제 고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의 턱이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유진. 아들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부 사이에 쓰던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완전한 타인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보지.
아, 그게 오빠. 별거 아냐. 그냥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목발이 약했나 봐. 실수로.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목발 조각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걸로 보여. 아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 그래서 다리 아픈 우리 엄마 목발을 부러뜨려. 너가 인간이야. 아들의 고함에 집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오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라며 횡설수설했지만 아들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면 뭔데? 목발이 제 발로 테이블에 가서 부딪히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다리 다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날 이후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도 몰랐을 것 같아.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 평화를 위해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아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간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아들은 턱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으로. 당장. 무릎 꿇고라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앞으로 비척비척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대신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죠.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요. 아들은 저를 부축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아들은 잠시 멈춰서서 거실에 홀로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쾅! 아들이 닫은 방문 소리가 며느리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 길고 긴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이 닫힌 후 거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들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을 뿐이에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끝이기를, 제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 같았죠. 아들은 아침 일찍 말없이 출근했고
며느리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 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쪽뿐인 목발에 의지해 집안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생쥐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듯 했어요. 아들은 집에 돌아와도 며느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제게 대신 전하곤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내일 아침에 세탁소 좀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색한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는 그냥 둔다고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죠. 사건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좀 어떠세요? 괜찮다. 넌 저녁 먹었니? 아니요. 이거 먼저요. 아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목발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빌려온 투박한 알루미늄 목발과는 차원이 달랐죠. 가벼운 카본 소재로 만들어졌고 손잡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부분에는 충격 흡수 장치까지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한눈에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걸 뭐하러 사왔니? 비싸겠다. 그냥 병원 가서 하나 더 빌려오면 되는데. 제 말에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런 허접한 거 쓰지 마세요. 이게 훨씬 가볍고 튼튼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아들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새 목발의 높이를 제 키에 맞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새 목발은 단순한 보행 보조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키겠다는 아들의 약속이자 며느리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죠. 저는 새 목발을 짚고 일어나 보았습니다. 놀랍도록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새 목발을 짚고 거실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마침 제 방에서 나오던 며느리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제 손에 들린 새 목발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비릿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인 척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들리도록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아들 잘 둬서 좋으시겠어요. 목발 하나 부러졌다고 최신형으로 척척 뽑아주네. 우리 집 돈이 썩어나는구나, 아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에 서 있던 아들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들은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온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할 소리야?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반성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내가 뭘 어쨌는데 홧김에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나쁜 여자로 만드네. 당신 엄마만 엄마고 나는 뭔데? 나는 이 집 식구도 아니야? 며느리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 집 식구지. 그런데 식구한테 그따위 짓을 해?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식구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도 못했어. 아들은 지쳤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봐. 그땐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내 말 명심해. 아들의 마지막 경고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또다시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반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자 훨씬 더 교묘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한창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며느리가 거실을 지나가다 말고 제 손에서 리모컨을 획 낚아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끄러운 홈쇼핑 채널로 돌려버렸죠. 제가 황당해서 쳐다보자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보고 계시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활기찬 걸 좀 보셔야죠. 그리곤 리모컨을 소파 구석에 던져두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소파 끝까지 가서 리모컨을 가져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그릇이 텅 비어있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제가 혹시 장조림 못 봤니? 하고 묻자 며느리는 제 방에서 과자처럼 장조림을 집어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맛있길래 제가 다 먹었네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금방 없어지네. 다음에 또 만드시면 되죠, 뭐. 약을 올리는 말투가 얄미워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재활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제게 매일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은 아니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이었죠. 제가 거실에서 운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바로 옆에서 일부러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리거나 제 의자 옆에 와서 보란 듯이 통화를 하며 깔깔거렸어요. 저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설쳤고 이러다가는 다리가 낫기도 전에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아들에게 또다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아내 문제로 충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 몰라. 그 늙은이가 요즘 운동한다고 유난을 떠는데 내가 매일 방해하고 있지. 아, 빨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편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CCTV. 그래, CCTV였습니다. 몇 달 전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아 불안해하던 저를 위해 아들이 거실과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카메라가 떠오른 겁니다. 아들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다 녹화되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아니 복수를 위한 서늘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차곡차곡 제 기억과 아들이 설치해둔 CCTV 안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곧장 아들이 제게 사용법을 알려준 낡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조작이 서툴러 애를 먹었지만 이내 CCTV 앱에 접속해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돌려볼 수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의 만행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앞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홈쇼핑 채널로 돌려버리는 장면,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장조림을 몰래 꺼내 먹으며 비웃는 장면, 그리고 제가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일부러 청소기를 돌리며 제 의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장면까지.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내뱉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저 늙은이.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람. 꼴 보기 싫어 죽겠네 하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태블릿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해당 장면들을 하나하나 편집하여 영상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의 작업이었어요. 모든 증거 수집을 마쳤을 때 저는 지쳤지만 마음 한편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칼날은 이제 제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아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미녀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에 태블릿 PC를 쥐어주고 제가 편집한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던 아들의 얼굴이 영상이 재생될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리모컨을 빼앗는 장면에서 아들의 미간이 좁혀졌고 제 험담을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럴 수가 하는 탄식 섞인 숨만 내쉴 뿐이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영상이 100마디 말보다 더 절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을 탓할 마음은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들은 태블릿 PC를 든 채 그대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유진, 이리 좀 와봐.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 며느리는 무슨 일이냐는 듯 짜증 섞인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눈앞에 태블릿 PC를 내밀고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빼앗고 음식을 훔쳐먹고 청소기로 방해하는 자신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가자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 험담을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당신 지금 이런 걸로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냥 장난친 거잖아.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유난 떠시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유난? 장난?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집요하게 괴롭히고 뒤에서는 그런 끔찍한 욕을 하고 그걸 장난이라고 말하는 당신이란 인간한테 내가 더는 뭘 기대해야 하지?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섰어.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얼굴 앞에 그 서류를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아들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합의서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용서는 없어.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결국 며느리는 울며 불며 자신의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원하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는 지옥의 종언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집안에는 거짓말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TV 소음도, 앙칼진 목소리도, 원망이 가득한 발소리도 없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자리는 상처투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남김없이 씻겨나간 듯 후련하기도 했죠.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은 온전히 저와 제 아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초상 났어요? 우울하게 하는 핀잔이 날아왔을 테지만 이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햇살과 함께 거실을 가득 채웠죠. 점심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를,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소소한 행복이 제게는 수년 만에 되찾은 권리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리모컨 하나를 마음대로 쥘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제게는 잃어버렸던 집의 주권을 되찾아온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전에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늘 가시방석이었어요. 며느리가 언제 또 심통을 부릴까, 무슨 트집을 잡을까, 전전긍긍하며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쭉 뻗어도 그 누구 하나 타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고 냉장고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그동안의 일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르고 바보 같아서 엄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네요. 진작에 제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자기 식구를 믿고 싶은 법이지. 나도 유진이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정을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제 말에 아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계속 신호를 보내셨는데 제가 애써 외면했어요. 엄마가 그 여자 신발에 걸려 넘어지셨을 때 저는 그저 재수 없는 사고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못 드시고 보고 싶은 TV를 못 보실 때 저는 그저 고부간의 사소한 갈등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서까지 싸우기 싫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요. 엄마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 동안 저는 방관자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더 이상의 자책은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녀가 고개 들어라.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와의 불화를, 저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서름을요. 그 대화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첫 단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겼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텃밭에서 갓 딴 상추라며 한 소쿠리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김 여사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금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얼굴이 폈네, 폈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며느님 집 나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 저번에 며느리가 정숙 씨한테 목발 소리 시끄럽다고 악쓰는 거 우리 집까지 다 들렸어.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소리 지르는데 와, 어찌나 무섭던지. 그러고 며칠 뒤에는 마당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정숙 씨 험담을 하더라고. 늙은 여운이 빨리 안 나았으면 좋겠다느니 세상에 그런 악담이 어디 있어.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지 뭐야. 김 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만 끙끙 앓던 고통을 내 편이 되어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김 여사는 우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어, 정숙 씨.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 거야. 이제라도 편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이야.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는 저희 모자를 향해 원망과 집착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후회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닌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분노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에서는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혹은 쌍욕을 퍼붓기를 반복했죠. 아들은 처음 몇 번은 냉정하게 다 끝난 사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대응했지만 며느리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제게로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면 어김없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제발 민혁 씨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흐느끼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진심인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는 너와 할 말이 없으니 다신 전화하지 말거라 하고 끊으려 하면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아들이랑 행복하세요? 제가 불행해지니까 좋아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결국 아들 인생 망치는 건 어머니라고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전화가 며칠 동안 반복되자 저는 모르는 번호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외출 중이었고 저는 누구일까 싶어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즉 제 사돈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연세 지긋한 사돈 어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사돈 어른. 제가 무겁게 현관문을 열자 사돈 부부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무릎 꿇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고 말렸지만 두 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 저희 유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나이다. 두 분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역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외출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말없이 사돈 어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분, 이러지 마십시오. 저를 더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사돈 부부를 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유진이에게도 이게 더 좋은 길일 겁니다. 저와 함께 사는 것은 유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도 민서방,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사돈 어른의 애원에도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아버님. 그것은 의도적인 악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보다 제 어머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영상으로 보기 전까지 유진이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들의 말에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손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혼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와 아들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두려웠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 뒤에 앉아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희 변호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의 큰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폭언을 하고 재활 운동을 방해하고 목발을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판결은 명백했습니다. 며느리의 유책 사유가 100% 인정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법정을 나서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저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종지부가 그렇게 찍혔습니다. 법정에서의 다툼이 끝난 후 저희 집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제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지자
저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제 삶을 살아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재활치료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의사도 제 회복 속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꾸준히 운동하고 치료를 받은 덕분에 저는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에 드디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활 치료를 받던 날, 물리치료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목발 없이 한번 걸어보실까요? 근력이 많이 붙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목발을 내려놓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지만 제 두 발로 온전히 땅을 딛고 섰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한 바퀴 걸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다리가 완전히 낫게 된 날, 저는 가장 먼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처박혀 있었어요. 아들이 사준 새 목발 한 쌍과 짝을 잃고 홀로 남은 낡은 알루미늄 목발 한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발들을 꺼내 마당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의 상징이기도 했던 물건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분리수거함에 버리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목발을 버리는 것은 제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이별하는 저만의 조용하고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지자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화초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살 때는 거실에 흙 떨어진다며 화분 하나 제대로 들여놓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들과 함께 가까운 화훼단지에 가서 제 마음에 드는 꽃과 나무들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예쁜 풍란과 동양난 화분을, 베란다에는 로즈마리와 바질 같은 허브 화분을, 그리고 마당의 텃밭에는 방울토마토와 상추, 깻잎 모종을 심었죠.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식물에 물을 주고 쑥쑥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는 행위는 놀랍게도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식물들처럼 저 역시 이 집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잡초는 꼭 내 마음속의 원망 같구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혼잣말을 하며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뽑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건 이후로 칼퇴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과 회식에 치여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녁이면 을에 집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가까운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함께 마당에 상추물을 주던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엄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들아 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아들과 저의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 들여온 화초들의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고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굳이 떠올리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세상은 좁았고 원치 않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라도 들려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김 여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들었다는 며느리의 근황이었죠. 정숙 씨, 그댁 며느리 말이야.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가서도 아주 부모님 속을 썩이나 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밥 달라고 소리나 빽빽 지른다고 하더라고. 이혼한 게 다 부모 탓, 세상 탓이라면서 말이야. 사돈어른들이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하더라니까. 자기 딸이 어떤 애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한대.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씁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게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자신의 부모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동안은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으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독한 시어머니라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동네 가게에 장이라도 보러 가면 저를 보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한동안은 외출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못되게 굴었으면 젊은 애가 이혼을 당했겠어. 하는 식의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죠. 하지만 그 헛소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든든한 아군, 옆집 김 여사가 해결사로 나섰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김 여사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저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며느리 내쫓은 시어머니래. 그 말을 들은 김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들. 뭘 잘못 알고 계시나 본데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며느리가 다리 아픈 시어머니 목발을 부러뜨리고 온갖 구박을 다 해서 쫓겨난 거예요. 내가 그 집 옆집 살아서 똑똑히 다 들었다니까요. 법정에서 CCTV 영상까지 틀어서 판사가 내쫓으라고 판결한 걸 가지고 어따 대고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김 여사의 불호령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아주머니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그들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너무 고맙고 통쾌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아들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좋은 이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떳떳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삶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당에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집요했던 악연의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제 인생에는 맑고 투명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발 없이도 마당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죠. 갓 피어난 펜지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들이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 낳으신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갈까요? 엄마, 예전에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괜찮다. 돈도 많이 들고 너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뭘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우리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한테 효도할 기회 한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말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뭉게구름을 내려다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방 창문이 세상의 전부였던 날들을 생각했어요. 목발 소리 하나에 눈치를 봐야 했고 내 집 거실을 나서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제주도의 공기는 상쾌했고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에메랄드빛 협재 해수욕장을 거닐고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고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여행 내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봉우리를 보니 겁이 덜컥 났어요. 저 길 내가 정말 오를 수 있을까?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첫 계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를수록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발의 의지에 집안을 겨우 오가던 때를 생각하니 제 두 발로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중간중간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 아들은 제 등을 받쳐주며 쉬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점처럼 떠있는 우도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제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모든 응어리들과 슬픔, 원망 같은 감정들이 저 시원한 바람에 흩날려 멀리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몸의 해방이자 마음의 해방이었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동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다시 하는 두려움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그토록 호되게 당했던 기억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본 적 없던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행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의 작은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말해?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자. 제 대답에 아들은 안심한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잘 웃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아들의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되게 할 수는 없었죠.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평화였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죠. 제 작은 텃밭의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갔고 상추와 깻잎은 매일 저녁 저희 집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참 좋았어요. 그때 퇴근한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곧장 텃밭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시원한 수정과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아들이 건네는 수정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니 온몸에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텃밭 옆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사람, 엄마한테 인사시키러 데려와도 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은 제 대답에 고맙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 든든하게 앉아 있는 아들, 정성으로 가꾼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텃밭,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정겨운 귀뚜라미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하고 제 집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비참한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서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을,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요. 이제 제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아들의 곁에 어떤 새로운 인연이 함께하게 될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축복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요했던 악연의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제 인생에는 이제 따뜻하고 충만한 저녁 노을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해준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제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이만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입니다.